두 도시 이야기 다시 3. 찰스 디킨즈 지음, 이기석 옮김. 수백의 사람들. 마네트 박사의 조용한 거처는 소호 광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 한 모퉁이에 있었다. 국가 반역죄 재판이 있었던 그날부터 넉 달이란 세월의 물결이 밀려왔다간 사라지고 사라졌다간 또 밀려오고 하며 사람들의 흥미와 기억을 저 멀리 바다 밖으로 몰아냈다. 그 무렵에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자베스 로리는 박사와 오찬을 같이 하기 위해 클러큰웰 자택을 나와 양지 바른 거리를 걷고 있었다. 자베스 로리는 또 다시 옛날처럼 사무적 업무에 골몰하여 몇 차례 박사 댁을 왕래하는 동안에 박사의 친구가 되어버렸으며 그로 인해 이 조용한 거리 모퉁이는 또한 그의 생활에 따스한 양지가 되었다. 이처럼 화창한 어느 일요일 자베스 로리는 그의 습관대로 소호 광장으로 발길을 옮겨 놓고 있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쾌청한 일요일에는 오찬 전에 박사 부녀와 함께 곧잘 산책을 즐겼다는 것. 둘째, 날씨가 그리 맑지 못한 일요일에는 집안 식구로서 그들과 함께 잡담과 독서를 즐기기도 하고 또 함께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며 대체로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는 습관이 붙어 있었다는 것. 셋째, 때마침 자기 자신의 좀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생겨 그것을 해결해야 할 때 박사댁 식구들의 분위기에 젖는 것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길이라는 확신이 떠올랐다는 것. 박사가 살고 있는 이 모퉁이보다 더 기묘한 곳은 아마 런던 시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곳을 통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박사댁 앞 창문으로부터 내려다 보이는 속세를 떠난 듯한 다정한 분위기가 주는 아담하고도 즐거운 거리 풍경이 또한 기묘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지만 그 당시엔 건물도 그리 없었던 옥스퍼드 거리 북쪽 들판에는 숲속처럼 나무들이 무성하고 야생화들이 피고 아가이 나무가 질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자연적으로 소호 광장 주변의 시골 공기는 힘찬 자유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집 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가난뱅이들처럼 교구로 통하는 맥없는 풍경과는 엄청나게 다른 경치였다. 그리고 또 멀지 않은 곳에 남향에 훌륭한 담들이 많이 있고 그 담에는 복숭아들이 제철을 만났다는 듯 무르익었다. 오전에는 여름 햇빛이 이 모퉁이를 눈부시게 비쳤다. 그러나 거리가 화끈화끈 달아오를 무렵엔 이 모퉁이는 그늘이 진다. 그늘이 진다고 해도 아주 햇볕과 멀리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그늘 너머에는 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그늘이었다. 말하자면 서늘한 장소, 다소곳 하나 또 유쾌한 곳, 가지각색의 음향이 다 들려오면서도 그 뒤끓는 거리로부터 떨어져 앉은 항구와도 같이 기막히게 조용한 모퉁이. 그러한 항구에는 을의 한 척의 조용한 돛담배가 있기 마련이다. 아니 실제로 있었다. 박사는 조용한 큰 집에 위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이 집안 안에서 갖가지 일을 벌이고 있는 탓인지 낮 동안에는 때에 따라 얼마쯤 시끄러운 날도 있었지만 밤이 되면 온통 죽은 듯 잠잠해진다. 한 그루 느릅나무의 푸르른 잎새들이 서로 살랑살랑 소리를 내는 뜰이 있고 그 뜰 너머 뒷곁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채의 건물 안에는 교회 오르간 제조업자 은구 조각장이 도깨비가 연금을 한다는 연금장이네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리고 그 연금장인의 집에는 현관벽으로 뻗어나간 황금 팔뚝의 도깨비 간판이 붙어 있다는데 그 그림은 꼭 자기 자신을 일찌감치 때려 눕힌 도깨비가 이번에는 모든 손님들을 때려 눕히겠다고 위협하는 형상과도 같았다. 이들 상인들이나 위층에서 외로이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에 기거자나 아래층에 꼭 사무실을 가져야 한다고 고집을 세웠다는 우둔한 마차 장식장이나 그 누구도 요란한 소리를 내거나 또 얼굴을 나타내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다. 기껏해야 이따금 길을 잃은 노동자가 외투를 걸치고 홀을 가로지른다든가 낯선 손님이 그 근처를 들여다본다든가 안뜰 건너에서 댕그랑댕그랑 하는 소리가 멀리 들린다든가 황금 팔뚝 도깨비 연금장이네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난다든가 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뒤끝 느릅나무 속의 참새들의 지저귐과 이 집 앞 모퉁이의 소음의 반향만이 일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이루고 있다는 원칙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외적 예에 지나지 않았다. 마네트 박사는 옛날에 평판을 듣고 이 집을 찾아드는 환자나 그의 내력을 듣고서 찾아드는 환자를 맞이하곤 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학상의 지식과 교묘한 임상 처치에 있어서의 조심성과 능숙한 기술은 상당한 환자들을 모이게 했으므로 그럭저럭 생활비는 벌어 쓰는 셈이었다. 이상의 내용들은 자비스 로리가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이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조용한 거처의 현관벨을 울리던 때 그의 지식, 그의 느낌, 그가 보고 들어서 아는 것으로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모든 것이었다. 마네트 박사님 계십니까? 곧 돌아오실 거예요. 리시 양은 계십니까? 곧 돌아오실 거예요. 프루스 양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관에 나온 하녀의 입장에서는 프루스 양의 내심을 짐작할 수 없는지라 손님을 안으로 모셔야 할지 또는 안 계시다고 거절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난 한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니 로리는 말했다. 올라가도 괜찮을 거요. 박사의 딸은 자기가 태어난 모국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가장 쓸모있고 가장 가상할 만한 특징의 하나인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방 안의 세간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간소한 것이었으나 거기에는 이모저모로 알뜰한 장식이 되어 있었다. 물론 그것은 취미와 착상 이외에는 그다지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효과만은 퍽 좋았다. 제일 큰 것에서부터 제일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방 안에 놓인 그 어느 물건이고 빛깔에 조하며 우미한 다양성이며 그 대조며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손과 투철한 신미함과 훌륭한 센스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첫눈에 쾌감을 느끼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창안자에 대한 깊은 감명을 스스로 일으키게 했다. 2층에는 방이 3칸 있었다. 그리고 방에서 방으로 통하는 문들이 모두 활짝 열려 있어 통풍이 잘 되었다. 자비스 로리는 모두 비슷비슷한 취미로 엮어진 주위를 미소 띤 얼굴로 둘러보며 이 방 저 방 발걸음을 옮겼다. 맨 첫째 방은 제일 좋은 방으로 거기에는 리시가 기르는 새나 꽃, 책이라든가 의자, 발 재봉틀, 수채화 도구 등이 있었다. 둘째 방은 박사의 진찰실로 식당 겸용이었다. 셋째 방은 뜰 안에 살랑대는 느릅나무 잎새가 형형색색의 그늘을 던져주는 박사의 침실이었다. 그리고 방 모퉁이에는 파리의 생땅 또한 교회의 술집 옆 음울한 건물 6층 방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구두직공의 의자와 연장통이 놓여 있었다. 알 수 없는 일인걸? 로리는 방 안을 둘러보기를 멈추고 중얼거렸다. 당신의 고역의 기념품을 바로 곁에다 놓아두다니 왜 알 수 없다는 겁니까? 갑자기 대드는 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다. 프로스의 소행이었다. 시뻘겋고 우락부락한 얼굴에 힘이 장사 같은 그 여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도버의 로열 호텔에서였는데 그 후 친하게 지내오고 있었다. 내 생각건데 로리가 말을 시작했다. 당신 생각건데 프로스가 말하는 바람에 로리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간 안녕하셨나요? 그 숙녀는 날카롭게 물었다. 그러나 조금도 악의는 없는 말투였다. 덕택에 여전하오. 로리는 유순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당신도 안녕하시오? 밤낮 그게 그거지요 뭐. 프로스는 대꾸했다. 진정이요? 아하, 진정이다 마다. 프로스는 말했다. 난 우리 집 아가씨에게는 손들었어요. 진정이요? 제발 그 진정이란 소리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귀에 거슬려요. 프로스는 말했다. 그녀의 성미는 생김새답지 않게 급한 모양이다. 그럼 정말이라고 할까? 로리는 고쳐 말했다. 정말도 역시 나쁘지만 프로스는 대꾸했다. 그래도 좀 낫군요. 난 두 손 다 들었어요. 어째서 그렇단 말이오? 도무지 우리 집 아가씨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는 놈팡이들이 수십 명씩 아가씨 꽁무니를 따라 이 집으로 몰려드니까 말이에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라오. 처음 한 말을 다시 한번 물으면 그것을 더 불려서 말하는 것이 프로스의 특징이었다. 세상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대꾸라고 생각한 로리는 그렇게 대답했다. 난 그 귀염둥이 아가씨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어요.
아니, 그 귀염둥이 아가씨가 나하고 살아온 거지. 그리고 보수도 주셨고, 나한테 나 하나쯤 먹고 살 여유만 있다든지, 아가씨 한 분만 먹여 살릴 힘이 있다면, 맹세코, 보수 같은 것은 받지 않으련만. 아가씨가 10살 때부터 모시고 있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억세게 지독했어요. 프루스는 수다를 떨었다. 무엇이 억세게 지독했었다는 것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었으나 로리는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무엇에나 다 잘 맞는 일종의 요정의 외투처럼 자기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귀염둥이 아가씨에 비하면 똥걸레만도 못한 것들이 늘 찾아든다니까요. 프로스는 말했다. 당신이 그런 짓을 시작하고부터 내가 무엇을 시작했다고 프로스양? 아니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가씨 아버지를 살려드린 게 누구란 말이에요? 아, 그게 내가 바로 한 일의 시작이라면 로리는 말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내 말은 선생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을 땐 정말 끔찍했다는 거예요. 그 같은 따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아버지라는 것 이외엔 마네트 박사님에겐 흠이 없는 거예요. 더욱이 아버지 쪽에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선 아가씨에게 어울릴 사람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가씨의 애정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그분만은 괜찮지만 애 뒤를 많은 눈팡이들이 따라다닌다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지독한 일이라고요. 로리는 프로스 양이 질투심이 많은 여자라는 것은 알고 있던 터였으나 요즘에 와서는 그 기괴한 거동 뒤에 비이기적인 인간들의 행동, 여자들 사이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숨어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다. 순결한 사랑과 감탄의 염원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일찍이 잃어버렸던 청춘과 그들이 가져온 바 없는 아름다움과 그들의 행운이 미치지 못했던 인생의 진미와 그들 자신의 어두웠던 생활을 비춰줄 밝은 희망을 위해 그들은 기꺼이 자기 몸을 초계처럼 버리고 노예처럼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자비스 로리는 세상사에 통달하고 있었으므로 성실한 봉사보다 더 훌륭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같은 봉사, 조금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 같은 봉사의 정신을 로리는 매우 존경하고 있었다. 매사에 준 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인과응보적으로 따져서 사람은 누구나 얼마간 그런 셈을 따지는 버릇이 있지만 프로스는 적어도 텔슨 은행에 당좌 하나쯤 갖고 있고 가문과 수한 덕택으로 새도 깨나 쓰는 수많은 부인들에 비하면 천사에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했다. 아가씨에게 걸맞는 남자란 단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영원히. 프로스는 말했다. 내 동생 녀석이 패가 망신만 시키지 않았더라면 그 녀석밖엔 없을 텐데. 여기서 또다시 로리는 프로스의 개인 내력에 접하게 되었다. 그녀의 동생은 정신 빠진 악한으로서 누이의 소지품 일체를 다 집어내다가 노름판에 쏟아부어 누이를 영영 알거지로 만들어 버리고도 양심의 가책이란 조금도 느끼지 않는 그런 작자였다. 그래도 프로스가 여전히 동생에 대한 충실한 신뢰감, 이 사소한 실수 때문에 약간 신용을 잃었지만 을 갖고 있다는 점이 로리에게는 아주 중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곧 프로스에 대한 그의 호감을 증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공교롭게도 우리 단둘이만 있게 되었고 또 우린 다 같이 사무적인 사람들끼리니까 말인데 그들이 응접실로 되돌아가서 다정하게 의자에 앉았을 때 그가 말했다. 당신한테 좀 물어볼 말이 있는데 박사께서 류시안과 말씀하실 때 그 구두 짓던 시절에 이야기를 꺼내시진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는데요. 그러면서도 저 의자와 연장통을 곁에 놔두신단 말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생각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 그분께서 무척 생각하고 계실 거란 말이지?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상상한다는 말이지? 로리가 실마리를 풀기 시작하자 프로스가 재빨리 가로챘다. 난 상상 같은 건 하지 않아요. 난 상상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고쳐 말하리다. 그럼 가끔 생각은 해보겠지? 가끔은요. 프로스는 말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로리는 맑은 눈동자에 웃음을 짓고 다정하게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계속 말했다. 박사께서 지독한 탄압을 받으셨던 그 원인이라든가 또는 그런 탄압을 가한 자들의 이름까지도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두고 가슴에 간직하고 계신 것은 무슨 당신 자신의 확고한 생각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일까? 난 그런 생각 해본 일도 없어요.
하지만 아가씨가 그러시는데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내가 온통 그런 질문만 한다고 화내지 마시오. 난 우둔한 사무가에 지나지 않으니까 당신도 여 사무가고. 우둔하다고요? 프로스는 조용한 태도로 물었다. 자비스 로리는 자기가 말한 겸손한 형용사는 멀리 쫓아 버리고 싶다는 듯이 대꾸했다. 아니, 절대 아니야. 자, 사무적인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모두 확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네트 박사께서는 어떠한 범죄에도 전혀 관계가 없으시면서도 투옥되셨던 것인데 본인께서 한 번도 그 문제를 생각하신 일이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까? 박사와 나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사무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현재도 친근한 사이로 있지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박사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기특한 따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요. 부녀간에 그렇게도 헌신적인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모두 따님을 위한 일이요. 프로스 양, 내 말을 믿어요. 지금 난 당신과 무슨 화제거리를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렬한 관심에서지 호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잘 알고 있어요. 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봤자 대단할 것도 없지만요. 프로스는 그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 바람에 기분이 누그러져서 말했다. 박사님께선 그 문제 전체를 겁내고 계세요. 겁내고 계신다고? 그건 확실해요. 그분께서 겁내시는 까닭을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추억이 있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정신까지도 잃었으니까요. 그는 어떻게 정신을 잃게 됐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그 잃었던 정신을 되찾았는지 조차도 모르는 형편이니까요. 아마 또다시 정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 자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문제가 골치 아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것은 로리가 본 것보다도 한층 더 사려 깊은 소견이었다. 맞았어. 하고 그는 외쳤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이야. 그러나 아직도 내 가슴 속에는 한 가지 미심쩍은 것이 있는데, 프로스 양, 그건 마네트 박사가 늘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겠는가 하는 문제란 말이오. 가끔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까닭도 실은 그런 의혹, 그런 불안에 기인한 거란 말이오. 그때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죠. 그분께선 단번에 더 나빠지실 테니 그대로 내버려 두는 편이 나아요. 다시 말하면 그건 좋건 싫건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가끔 그분께선 밤중에 일어나셔서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당신이 방안을 걸어 다니시는 소리가 우리들 머리 위로 들려요.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 옛날 감옥 속에 계실 때처럼 아직도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을 그 후 아가씨께서도 아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가씨께선 박사님 곁으로 달려가 박사님이 마음을 진정하실 때까지 곁에서 기다리곤 하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초조해지는 그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아가씨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가씨도 또 그런 말은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박사님과 아가씨는 묵묵히 발걸음을 멈출 뿐이지요. 아가씨의 효성과 지성, 함께 방안을 걷는 것, 이 박사님의 마음을 깨우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프로스는 자기에게는 상상력 같은 것은 없다고 부정했지만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란 말을 되풀이하는 동안 어떤 슬픈 생각에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있는 듯한 고통이 엿보이는 것으로 그녀가 상상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 모퉁이가 이상하게도 소리의 반향이 잘 어울리는 곳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바 있다. 이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너무도 역력히 울려 나오는 것이었다. 그 발소리는 마치 방금 이야기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바로 그 기진맥진한 발소리와도 같았다. 프로스는 대화를 멈추고 몸을 일으켰다. 자, 그분들이 오십니다. 이제 곧 수백 명이 몰려들 테니 보시오. 이 모퉁이는 참으로 기묘한 청각이라도 갖고 있는 듯한 곳이고 특수한 귀라도 갖고 있는 듯한 곳이었다. 자비스 로리가 부녀의 발소리를 듣고 획 열어 제친 창문가로 가서 그들의 모습을 찾으려 하면서도 결코 그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든 것은 그 때문이었다.
마치 발소리가 멀리 사라져 간 것처럼 반향도 아주 꺼져 버렸을 뿐 아니라 그 대신 전혀 뜻밖의 반향이 들려와 바로 손 닿을 곳까지 가까이 다가오는 듯 하더니 결국 또 꺼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윽고 부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프로스는 비록 시뻘겋고 거칠고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을 망정 2층으로 올라오는 아가씨를 만나 보닛을 벗겨 그것을 자기 손수건 모서리로 닦고 그 먼지를 입으로 훅 불고 하는 모양이라든지 아가씨의 망토를 차곡차곡 개켜두는 품이라든지 또 허영심 꽤나 많은 미녀가 자기 머릿속으로나 느낄 자부심을 스스로 느끼며 지금 아가씨의 풍성한 머리를 풀어주는 그녀의 솜씨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광경이었다. 프로스가 애지중지 섬기는 아가씨가 그녀를 얼싸안고 감사에 넘친 기색으로 너무 패를 끼쳐선 안 되니 그만해 두라는 항의를 제의하는 것도 즐거운 광경이었다. 그 항의가 농담이길 다행이지 그렇지 않다면 프로스는 몹시 야속한 마음으로 기분이 상해 자기 방으로 들어가 엉엉 울었을 것이리라. 박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나 또는 프로스가 류씨를 응석바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실 때 프로스가 그랬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가 그랬다면 더했을 말투와 눈초리로 그들의 응석을 보아주는 것도 또한 즐거운 광경이었다. 그리고 자비스 로리가 그 조그만 가발을 쓴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싱글벙글 웃으며 호라비인 자기를 늙음하게 이처럼 가정으로 인도해준 별들에게 감사드리고 있는 모습 역시 즐거운 광경이었다. 그러나 수백의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그러므로 이 광경에 접할 수 없었으니 프로스의 예언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던 로리의 기대는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만 셈이었다. 식사 때가 되어도 역시 수백의 사람들은 몰려들지 않았다. 자질구레한 집안 살림살이가 버려져 있는 아래층 부엌의 정리는 프로스의 담당 구역이었는데 그녀는 항상 신기하리만큼 자기의 책임을 완수했다. 검소한 것이긴 했지만 그녀가 만든 식사는 매우 훌륭했을 뿐 아니라 또 그녀는 시중도 참으로 잘 들었다. 영불식을 반씩 절충한 그 요리의 진미란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것이었다. 또 프로스의 교제란 것이 철두철미하게 실질적인 성질의 것이어서 그녀는 소호나 그 근처 지역을 샅샅이 훑어 가지고는 가난뱅이가 되어버린 프랑스인들을 찾아내어 실링 은전과 반 크라운짜리 은전으로 유혹해 요리의 비법을 전수받곤 했다. 이렇게 프로스는 전락한 골 지방 사람들의 아들, 딸로부터 그 놀라운 요리 방법을 배운지라 부엌을 도맡고 있는 아낙네들은 그녀를 마술사나 또는 신데렐라의 데모쯤으로 알고 있었다. 조류, 토끼 또는 밭에서 금방 가져온 한두 가지 채소 등 무엇이든 그녀의 손 안에 한번 들어가면 그녀 마음대로 변해버렸으니까. 일요일에 한해서 프로스는 박사와 한상에서 함께 식사를 했지만 여느 날엔 한사코 아래 부엌이나 또는 3층 자기 방에서 소리 없이 혼자 식사를 했다. 그런데 프로스의 방은 그녀의 아가씨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밀실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가씨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는 경우엔 아가씨의 즐거운 얼굴과 또 가정부인 자기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려 애쓰는 아가씨의 뜻에 보답하여 그녀는 한껏 늑장을 부렸고 그러므로 식사 또한 퍽 즐거운 것이 되었다. 숨이 탁탁 막히는 무더운 날씨여서 식사 후 류씨는 느릅나무 그늘 밑으로 술을 나르고는 그곳 마당에 자리를 만들자고 제의했다. 매사가 다 아가씨 중심으로 움직이고 돌고 하는 집안이었으므로 모두들 느릅나무 밑으로 나갔다. 오늘은 특히 미스터 로리를 위해 아가씨가 술을 날랐다. 얼마 전부터 그녀는 미스터 로리에게 술을 따라주는 임무를 스스로 맡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느릅나무 밑에 앉아서 잡담을 주고받는 동안에도 내내 그녀는 로리의 잔을 가득 채워주곤 했다. 그들이 담소하는 동안 줄곧 집의 뒷격과 끝머리가 신비롭게도 그들의 자리를 엿보는 듯했고 느릅나무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제멋에 겨워 소곤소곤 속삭이는 듯했다. 여전히 수백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이 느릅나무 밑에 자리를 만들고 있을 때 나타난 것은 미스터 다네였으나 그는 혼자였다. 마네트 박사와 그의 딸 루시는 다 같이 반색을 하며 그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갑자기 머리와 몸뚱이가 잡아 끌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 프로스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가 그러한
봉변에 희생이 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까운 사람과 얘기할 때 한해 경련의 발작이라고 불렀다. 박사의 컨디션은 최고였으며 특히 젊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러한 때면 박사와 리시와의 닮은 점이 한층 뚜렷해 보였다. 부녀가 나란히 앉아있을 때 이들의 닮은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흐뭇한 광경이었다. 마네트 박사는 온종일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이례적인 활기를 띠며 얘기했다. 공교롭게도 때마침 고 건물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던지라 미스터 다네는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 머리에 떠오른 이야기를 먼저 하기로 했다. 런던 탑을 자세히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리시아 같이 가본 일이 있지. 그러나 그건 우연한 기회였네. 흥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싶은 정도의 구경이었지. 그 이상은 못 되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거기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다네는 미소를 띠며 그러나 분노에 넘쳐 약간 붉어진 얼굴로 말했다. 물론 그 탑을 자세히 보려고 있었던 게 아니고 좀 다른 성질의 문제로 있었지만요. 그런데 제가 있을 당시에 한 가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긴데? 리씨가 물었다. 일부 개축 공사를 할 때 일꾼들이 그 오래된 토굴 속에 들어갔대요. 그 토굴은 건축된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인데 그 내부 돌벽들은 온통 죄수들이 판 낙서들로 뒤덮였더라는 거예요. 연, 월, 일, 성명, 불평, 기도문 등으로 말이에요. 벽 모퉁이 돌 위에는 아마도 극형에 처해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한 죄수가 자기의 최후의 작업으로 세 글자를 새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형편없는 도구로 허둥지둥 서투른 솜씨로 조각한 것이더라나요. 처음에는 DIC란 글자인 줄 알았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 C자가 아니고 G자였대요. 그러나 그런 이니셜을 가진 죄수가 있었다는 것은 기록에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이름일까 하고 모두들 생각해봤지만 그다지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이니셜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낱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즉 DIG, 파다란 뜻의 말이죠. 그래서 그 낙서가 쓰여져 있던 그 밑창 바닥을 자세히 조사해 보았더니 돌인지 타월인지 포석 조각인지 그 밑에 깔린 흙 속에서 제가 되어버린 가죽 가방과 상자와 뒤범벅이 되어 있는 제가 다 돼버린 종이가 나온 거예요. 그 이름 모를 죄수가 쓴 사연을 읽어볼 도리는 없었지만 하여간 그가 무엇을 적어서 간수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히 감추어 두었던 것이죠. 아버지, 리씨가 외쳤다. 괜찮으세요? 마네트 박사는 벼랑간 불쑥 일어서며 그의 머리를 움켜쥐었다. 그 태도와 그 얼굴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니다 얘야 괜찮다. 큰 빗방울이 떨어져서 놀랐을 뿐이야. 그만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정말로 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그는 빗방울이 묻은 손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금 화제에 오른 그 죄수의 편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일행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샤를 다네를 돌아다 보는 그의 얼굴엔 그전에 재판소 골목에서 다네를 돌아다 보던 때와 똑같은 이상한 기색이 감돌고 있음을 로리는 그 사무적인 해안으로 간파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정신을 다시 가다듬을 때까지의 그 시간이 너무나 순식간이라 로리는 자기의 사무적 해안마저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박사가 그 홀의 도깨비 금팔뚝 밑에 발을 멈추고 난 아직도 사소한 일에도 놀라는 버릇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빗방울 같은 것에도 놀라죠? 하고 일행에게 말했을 때는 이미 박사의 정신은 도깨비 금팔뚝 이상으로 단단해져 있었다. 차 마시는 시간이 되자 프로스는 차를 내왔는데 이때 그녀는 또 다시 그 경련적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나 수백의 사람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카턴이 훌쩍 나타났다. 이로써 두 사람이 온 셈이었다. 밤이 되었다. 어찌나 무서웠던지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제쳐 놓았건만 그래도 못 견딜 지경이었다. 차 테이블이 치워지자 모두들 창문가로 자리를 옮겨 육중한 빛을 내고 있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리씨는 아버지 곁에 꼭 붙어 앉아 있고 그녀 곁에는 다네가 앉아 있었다.
카터는 창가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창문에 친 커튼은 희고도 길어서 바람이 이 모퉁이로 불어젖히면 그 커튼은 천장까지 치켜 올라가 유령의 날개처럼 펄럭였다. 꽤 굵은 빗방울이 아직도 드문드문 떨어지는군. 마네트 박사가 말했다. 제법 천천히 오는군요. 카턴이 받았다. 무엇을 지켜보고 기다릴 때에는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무엇을 지키고 불빛을 기다릴 때는 항상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거리는 폭풍이 일기 전에 집으로 가려고 다름질 치는 사람들로 몹시 분주해졌다. 메아리처럼 반향을 전하는 이상한 모퉁이엔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울리고 있었지만 어느 한 사람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적적하군요. 다네는 모두가 거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인상적 아니에요, 다네 씨? 리 씨는 말했다. 전 가끔 해질 무렵이면 여기 앉아서 공상에 잠긴답니다. 그러나 오늘 밤처럼 캄캄하고 조용한 밤에는 제 아무리 보잘것없는 공상이 떠오른다 해도 무서워 떨릴 것만 같아요. 우리도 한번 떨게 좀 해주시지요. 그 기분이 어떤가 알고 싶습니다. 다네가 받았다. 여러분께서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 망상이란 당사자에게나 인상 깊은 것이지 남에게까지 전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끔 해질 무렵 여기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저 발소리들이 점차 변해서 저희들의 실제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무사람들의 발소리가 되어 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군중들이 어느 날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시드니 카턴이 그 무뚝뚝한 말투로 참견했다. 거리의 발걸음들은 쉴 새 없이 계속되었고 그들의 번거로움은 점점 더 속도를 높여갔다. 이 모퉁이는 발소리와 그 발소리의 반향으로 가득 찼다. 창 밑으로 뛰어드는 자, 방 안으로 들어가는 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줄다름질 치는 이, 걸음을 멈추는 이, 별의별 사람들의 발소리가 다 들린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 그 발소리들은 우리들 모두를 향해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들 중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오는 것일까요, 마네트 양? 저는 모르겠어요, 다네 씨.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선생님께서 물으신다면 제가 그런 망상에 잠겨 있을 땐 언제나 혼자 있을 때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때 저 발소리는 제 생활, 저의 아버지의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올 못 사람들의 발소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도맡아 받아들이리다. 카턴이 말했다. 질문이고 조건이고 난 달지 않겠소. 대군중이 우리들을 찍어 누르고 있는 거요. 마네트양, 난 그들이 눈에 보여. 번개불에 비쳐서 말이오. 한바탕 휘황한 번개불이 그를 창문가에 축 늘어져 기대 서 있는 비춘 후 바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군중들의 소리가 들린다. 그는 천둥이 한바탕 울린 다음 또다시 말을 덧붙였다. 들어봐. 그들이 온다. 빠르고 무섭고 치열한 걸음으로 그가 방금 말한 것과 똑같은 사나운 비가 쫙 쏟아져 내렸다.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 같은 빗줄기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테니까. 줄기차게 쏟아져 내리는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천지를 울렸다. 좀처럼 잊지 못할 광경이었다. 그리고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번개와 비가 쏟아져 내렸다. 이윽고 달이 중천에 떠올랐다. 세인트폴의 시계탑이 새벽 1시를 알리는 소리가 말기에겐 하늘에 울릴 때 로리는 장화를 신고 등을 든 제리의 호송을 받으며 클러큰웰을 향해 귀로에 올랐다. 소호와 클러큰웰 사이의 길은 적적했다. 로리는 노상 강도에 대비해 항상 제리에게 호송의 임무를 명했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다. 무시무시한 밤이군 제리. 로리는 말했다. 송장이라도 무덤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걸? 날이 전 밤은 모르는뎁쇼. 그런 밤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뎁쇼. 그런 밤은 우습죠. 제리는 대답했다. 굿나잇 미스터 카턴. 사무관은 인사했다. 그리고 굿나잇 미스터 다네.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함께 이런 밤을 겪을 일이 있을까요? 아마도 있을 것이다. 대군중이 고함을 지르며 비호같이 날쌔게 그들을 짓밟고 올 날이 있을 테니까. 도시 나리
궁중에 권세를 떨치고 있는 대귀족의 한 사람인 각하께서는 2주일에 한 번씩 파리의 대저택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견했다. 바깥에 연이어 기다리고 있는 각하의 숭배자들에게는 가장 거룩하고도 거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성스러운 중에도 성스럽다고 할 수 있는 내실에 각하는 파묻혀 있었다. 각하는 지금 막 초콜릿을 드시려는 참이었다. 초콜릿뿐 아니라 각하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집어 삼킬 수 있는 분이었다. 각하는 지금 급히 프랑스까지도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라고 몇몇 퉁명스런 친구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하의 아침 초콜릿은 요리사 이외의 4명의 장사의 시중을 받지 않고서는 각하의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무렴 4명의 장사를 필요로 하고 말고 4명이 똑같이 번쩍거리는 호화 찬란한 옷차림을 하고 그 가운데 우두머리 되는 자는 적어도 주머니 속에 시계 2개쯤 지니지 않고서는 살 맛이 없다는 위인들이다. 서로 앞을 다투어 각하께서 정해주시는 고상하고도 청초한 유행을 따르며 그 행운의 초콜릿을 각하의 입으로 모셔 받드는 것이었다. 한 놈이 초콜릿 단지를 그 성스러운 어전으로 날아가면 또 한 놈은 손에 들고 있던 조그만 도구로 그 초콜릿을 휘저어 거품이 일게 했다. 셋째 놈은 각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냅킨을 내어 모신다. 넷째 놈, 2개의 금시계를 가졌다는 이 초콜릿을 따라 모신다. 초콜릿 시중을 드는 4놈 중 단 한 놈만 없어도 각하는 스스로 찬양하는 제신들의 비호하에 그 같은 드높은 자리의 관록을 유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천만에라도 각하의 초콜릿 시중꾼이 몰상식하게도 단지 3명으로 줄어들었다면 대대손손 가문의 망신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만만해라도 2명의 시중꾼으로 줄어들었다면 차라리 각하는 죽음을 택했을 것이었다. 어젯밤 각하께서는 간단한 저녁을 드시러 코미디와 오페라가 화려하게 상연되고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외출하셨다. 이렇게 각하께서는 거의 매일 밤 매력적인 동행을 거느리시고 지극히 간단한 저녁 식사를 드시러 외출을 하신다. 각하께서는 너무도 다정다감하시고 너무도 수준 높은 교양의 소유자라 지루한 국정과 국가 기밀을 처결하시는 몸으로서 코미디와 그랜드 오페라가 전 프랑스의 궁핍보다도 더 큰 관심사였다. 항상 비슷한 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그렇듯 프랑스 역시 현재 경하에 맞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나라를 판 갸륵한 스튜어트 찰스 2세의 유감스러운 시대에 처해 있었던 영국 또한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듯이 또 각하는 국가 일반 공무에 대해 참되고 고귀한 하나의 이념을 갖고 있었으니 그것은 모든 일이 제멋대로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특수 공무에 대해서도 참되고 고귀한 하나의 이념을 갖고 있었으니 그것은 매사 각하 자신의 권력과 주머니로 향하는 길을 가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일반적이건 특수적이건 각하는 당신의 활락에 대해서도 참되고 고귀한 하나의 이념을 갖고 있었으니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당신의 활락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 세계관의 교재 원본에서 대명사 하나만을 바꿔친 것으로 뭐 대단한 것은 없지만 란 다음의 것들이었다. 즉 각하의 표현으로 이 땅과 그 땅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니라. 그러나 공사 양면에 있어 똑같이 비천한 금전상에 곤란이 슬슬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각하께서도 차츰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그는 그 문제에 관해 징세 청부관과 결탁하기로 했다. 국가의 공적 재정 문제에 관해 각하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전혀 모르는 형편이었으므로 능력 있는 자에게 맡기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으며 개인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징세 청부관이 부자인 데다가 대대로 이어지는 사치와 낭비로 인해 각하의 재정이 점점 빈약해져 가는 판국이었으므로 그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각하는 수도원에 있던 각하의 여동생을 불러들여 그녀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값싼
그 옷에 드리워진 베일을 다시 벗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척 부자이기는 했지만 비천한 가문의 출신인 징세 청부관에게 상으로 그녀를 하사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손잡이 꼭대기에 황금 사과를 단 천하일품의 지팡이를 휘두르며 그 징세 청부관 나리께서는 지금 바깥의 방 안에서 들끓고 있는 패들 틈에 끼어 인류 전체를 자기 앞에 부복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단 그 자신의 아내를 비롯한 각하의 혈통에 속하는 고급 인류는 항상 제외되었다. 아니 그들 고급 인류들은 징세 청부관 나리까지도 가장 거만한 멸시의 태도로 내려다보았던 것이다. 세상에 호화찬란한 인물의 이름이란 다름 아닌 바로 징세 청부관 그것이었다. 마구간에는 30필의 말이 있었고 방마다에는 24명이나 되는 하인들이 북적거렸고 6명의 몸종이 그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하는 짓이라곤 약탈과 징발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인간으로 알려져 있는 이 징세 청부관 나리는 적어도 오늘 각하의 저택에 참여한 패들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현실가였다. 그러나 그의 인척 관계가 사회도덕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는 할 수 있었다. 방들은 보기에 아름다운 광경을 이루고 있고 또 그 시대 최고가는 취미와 기술로서 고안 장식되어 있기는 했지만 사실 건전한 것은 못 되었다. 허식이란 이름의 문둥병이 각하에게 참여하는 모든 인간들의 낯을 일그러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가장 먼 바깥방에는 6명의 예외적 인물이 있었다. 그들은 근래 2, 3년간 모든 일이 대체로 잘못 진행되고 있음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걱정하는 인사들이었다. 그중 3명은 세태를 옳은 길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적 관점에서 광신적 경영교도가 되어 한바탕 들고 일어나 소동을 일으키며 고함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강직증 발작을 일으켜 각하의 보좌, 인도를 위해 미래에 대한 그야말로 뚜렷한 지표를 제시해야겠다고까지 내심 생각하고 있는 패들이요. 또 이 새 수도승 외의 새 지사들은 전리의 중심이니 뭐니 횡설수설했으며 역시 세태의 개선을 위해 광신적 경영교도 이외의 종파로 뛰어든 패들이었다. 그들의 이론이란 인간이 현재 진리의 중심에서 이탈되어 있음은 논증의 필요를 요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아직 그 주변으로부터까지 이탈되지는 않았으니 원주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심령에 접함으로써 다시 중심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결론에서 그들은 심령과의 교섭을 더욱 심하게 계속했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많은 복지를 가져왔다는 것이나 실상 그 효과가 나타난 적은 없었다. 각하의 대저택에 나타난 모든 작자들은 복장만큼은 완벽하게 차리고 있었다. 만약 심판의 날이 옷을 잘 차려입는 날로 확인되었다고만 한다면 여기 모이신 재판관들께서는 모두가 영원히 올바른 사람들일 것이리라. 저렇게 머리를 지지고 볶고 무슨 가루를 뿌리고 높이 뻗치고 만들고 기교적으로 꾸며내어 간드러진 표정을 짓고 보기에도 화사한 장검을 차고 저런 괴상한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란 틀림없이 영원무궁하게 살 것이고 번영을 누릴 것이다. 조그마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 가장 고상하게 자라난 그 멋진 신사 양반들께서 맥없이 움직일 때마다 그놈이 딸강딸강 소리를 냈다. 이들 금 세공품들은 마치 값비싼 작은 종들처럼 울려댔다. 이러한 종소리 그리고 명주 비단 또한 수놓은 멋진 리넨 옷들의 사각대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은 생땅투 안에 한바탕의 선풍을 일으켜 개걸증에 걸린 굶주린 백성들을 멀리 몰아쫓는 듯이 보였다. 각하께서는 이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저곳에서 작은 미소를 던져주고 어느 행복한 노예에게 귓속말을 속삭여주고 또 다른 자에게는 손을 흔들어주며 사근사근한 표정을 짓고 자기 방을 지나 진리의 원주 맨 끝에서 걸어 나오더니 거기서 발꿈치를 돌려 다시 지나온 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을 봐서 다시 초콜릿을 드시고 나서 그 초콜릿의 힘으로 자기의 신성한 방 안에 꾹 틀어박혀 그 이상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쇼는 끝났다. 바람에 펄럭이던 것은 조그마한 폭풍으로 모두 변해버리고 귀중한 조그만 종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댕그랑 소리를 냈다.
금세 군중들은 사라져가고 단 한 사람 뒤처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모자를 겨드랑이에 끼고 담뱃값을 손에 들고 거울 들 사이를 지나 밖으로 나갔다. 난 내 놈을 악마에게 바치겠다. 그는 마지막 문턱에서 발을 멈추고 신성한 방 쪽을 돌아보며 외쳤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발에 흙먼지를 털어버리듯 코담배를 손가락에 털어버리며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아름다운 복장에 거만한 태도, 그리고 멋진 얼굴을 한 60대의 사나이였다. 말쑥하고 창백한 얼굴, 뚜렷한 선의 이목구비, 그 얼굴 위에 깃들인 차분한 표정, 두 콧방울 위가 살짝 꼬집혀 뜯긴 것 같은, 그렇지 않았으면 무척 아름다웠을 코의 그 두 군데의 우그러진 자리인지 눌린 자리인지에 그 얼굴이 보유했던 유일한 극히 어렴풋한 변화가 깃들여 있었다. 그것은 때로는 꾸준히 줄기차게 빛깔의 변화를 보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희미한 맥박 같은 그 무엇으로 인해 넓어졌다 좁아졌다 했는데, 그것은 얼굴 전체를 불신과 잔인한 표정으로 보이게 했다. 자세히 뜯어보고 유심히 살펴본다면 입가의 선이 가로로 쭉 찢어져 있고 가는 실눈이 또한 그러한 표정으로 보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여전히 아름답고 뛰어난 얼굴이었다. 그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 뒷뜰로 나가 차고로 들어가더니 마차를 타고 사라져버렸다. 각하의 초대 손님 중 그 사람과 말을 주고 받았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과 좀 떨어져 서 있었으며 각하께선 좀 더 따뜻한 태도로 맞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과히 기분이 좋지 못한 그는 평민들이 자기 말굽 앞에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때로는 치여 죽을 뻔하는 광경을 보는 것이 오히려 통쾌할 지경이었다. 마부는 마치 적을 쫓는 듯 말을 몰고 달렸으며 주인의 얼굴이나 입술에도 마부의 불을 뿜는 듯한 무모한 행위를 제지하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벙어리의 도시, 이 같은 귀머거리의 시대에도 불평의 소리는 저절로 들리게 마련이다. 인도가 따로 없는 좁디 좁은 거리를 무작정 마차를 달리는 귀족들의 난폭한 버릇은 오직 천민들을 위협하고 불구자로 만드는 야만적인 짓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불평불만은 사방에 뿌려졌다. 오늘날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비인도적인 횡포로 왈그락달그락 난폭한 소리를 내며 마차는 거리를 돌진하고 길 모퉁이를 휩쓸었다. 앞을 지나가던 아낙네의 놀란 비명소리가 드높다. 사나이들이 서로 손을 움켜쥐고는 아이들을 끌고 달렸다. 이윽고 샘 옆에 길 모퉁이에서 갑자기 마차가 급정거하자 바퀴 하나가 기분 나쁘게도 급격히 흔들렸다. 저마다의 외치는 아우성 소리가 하나의 큰 고함을 이루며 터져 나왔다. 말들이 앞발을 하늘 높이 쳐들고 울부짖었다. 다음에 벌어진 골치 아픈 일이 있었던들 마차는 아마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마차란 흔히 치인자를 뒤에 남겨놓고 그냥 주랭랑을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럼 지금 마차가 멈춘 것은 무슨 까닭에서일까? 시종이 허둥지둥 마차에서 내릴 사이도 없이 20개의 손이 말 안장을 잡았다. 웬일이야? 뭐가 잘못됐나? 주인장이 말하며 조용히 밖을 내다보았다. 나이트캡을 쓴 사나이 하나가 말발굽 틈에서 보따리 하나를 들고 와 샘터 위에 그것을 내려놓더니 진흙탕 속에 그냥 주저앉아 야수 같은 소리를 지르며 통곡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후장날이. 녹마 조각을 걸친 유순한 사나이가 말했다. 어린아이가 치여서요. 그런데 저 사내는 왜 저리도 끔찍한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는 건가? 저 사내의 자식인가? 죄송합니다 후장날이. 가엾게도 그렇습니다. 샘은 좀 떨어진 곳에 있었다. 샘터로부터 거리까지는 약 10 내지 12평방야드의 빈터가 있었다. 조금 전에 그 키 큰 사나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마차 있는 대로 달려오자 후작은 옆구리에 찼던 칼자루를 잡았다. 죽었소. 그 사나이는 두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뻗치면서 필사적인 광란의 태도로 후작을 노려보며 외치고 있었다. 죽었어. 구경꾼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후작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후작에게 쏠린 많은 눈들은 그저 열심히 바라만 볼 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후장나리께 사태를 보고하던 유순한 사나이의 목소리는 극도로 공손하고 유순하고 엎드려 절하는 듯한 어조다. 후장나리께서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쥐구멍에서 튀어나온 쥐떼들이라도 보는 듯 한바탕 훑어본다. 그는 지갑을 꺼냈다. 내게는 놀라운 일이야. 후작은 말했다. 자네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다. 자네들 중 하나둘은 을의 길에서 이 모양이니 말이야. 자네들이 내 말에게 얼마만한 상해를 입혀왔는지 셈할 수가 없을 지경이란 말이야. 자, 저자에게 이걸 줘라. 후작은 금전 한 잎을 던지며 종에게 집어주라는 것이다. 금전이 땅에 떨어지자 모든 얼굴들이 목을 길게 빼고 그놈을 보겠다고 그리로 향했다. 키 큰 사나이가 또다시 저승에서 들려오는 듯한 가장 비통한 목소리로 외쳤다. 죽었어. 그러나 그는 군중들이 길을 비켜주어 비호같이 달려든 사나이에게 그만 제지당하고 말았다. 그 사나이를 본 가련한 키다리는 그 사나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며 샘 쪽을 가리켰다. 센터에서는 몇몇 아낙네들이 죽어 넘어진 보따리 뭉치를 들여다보며 그 둘레를 천천히 웅성대고 있었다. 그러나 아낙네들도 사내들과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자네 마음은 잘 알겠네. 잘 알겠어. 군중 틈에서 튀어나온 조금 전의 사나이가 말했다. 여보게 기운 차리게 가스파르. 그 불쌍한 작은 장난감에겐 이 세상에 사느니 그렇게 죽어가는 게 더 나을 걸세. 고통도 없이 순식간에 죽어 넘어진 것이니까. 그 어린 것이 단 1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본 일이 있었던가? 자넨 철인이군 그래. 나리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이름은 뭔가? 드파르주라 합니다. 무슨 장사를 하고 있나? 후장날이 술 장사 올시다. 이걸 집어두게. 철학가 겸 술장사 양반. 후작은 또 한입 금전을 던져주며 말했다. 그리고 자네 마음대로 쓰란 말이야. 여봐라, 거기 말들은 다 괜찮으냐? 나리가 실수로 어떤 보잘것없는 물건을 깨뜨리고는 그 대금을 치르고 난 듯이 이제 됐다는 식으로 다시는 군중을 돌아보려 하지도 않고 시트에 몸을 푹 가라앉히고 막 떠나려는 순간 금전 한 잎이 그의 마차 안으로 날아들어와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러자 후작의 기분이 갑자기 변했다. 멈춰라! 후작은 외쳤다. 말을 멈춰라. 금전을 던진 놈이 누구냐? 후작은 드파르주가 방금 서 있던 그곳을 보았으나 그곳에는 가련한 그 죽은 어린아이에 아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몸부림치고 있을 뿐 그자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뜨개질을 하고 있는 얼굴이 시꺼멓고 체격이 건장한 여장부 뿐이었다. 개 같은 자식, 후작은 외쳤다. 그러나 그 두 콧방울 위의 눌린 자국을 제외하고는 부드럽고 한결같은 얼굴이었다. 내 기꺼이 내까지 놈들쯤 모조리 치워 죽이고 이 세상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금전을 던진 못된 놈을 내 알기만 해봐라. 그 도둑놈 같은 놈이 이 근처에 있기만 해봐라. 마차 바퀴로 밟아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떨고만 있었다. 저런 나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뿐 아니라 법을 넘어서까지 무슨 행패라도 불일이라는 것을 그들의 너무도 오랜 괴로운 경험으로 뻔히 알고 있었던 터라 아무도 손 하나 들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눈을 들어 바라보지도 못했다. 적어도 남자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다만 서서 뜨개질을 하던 그 여장부만은 눈을 들어 차분히 후작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꼴을 당하다니 후작의 위신상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멸시에 찬 눈초리로 그녀를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쥐새끼들을 훑어보고 나서 다시금 시트에 몸을 가라앉히고 어서 달려라 하고 고함을 질렀다. 아들을 잃은 아비는 그 시체 더미를 안고 자취를 감추어 버린 지 이미 오래였다. 샘터 바닥에 그 시체 더미가 놓여 있었던 때부터 그 곁에서 거들어주던 여자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서 샘물의 흐름과 가장 무도의 패들의 행렬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연하게 서서 한결같이 뜨개질을 하고 있는 그 여장부 역시 여전히 운명적인 그 차분한 태도로 뜨개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샘물이 흐른다. 재빨리 지나가는 행렬에 흐름도 흐른다. 해도 저녁을 향해 흘러가고
거리의 무수한 생명들도 섭리에 따라 죽음을 향해 흘러간다. 시골 나리, 아름다운 풍경, 풍부하지는 못하나마 빛나는 옥수수밭, 또한 옥수수 밭이어야 할 자리엔 보잘것없는 몇 일항의 호밀밭과 완두콩과 콩밭, 밀 대신 매우 거친 채소밭이 모두 다 그것을 지배하는 남녀 농사꾼들처럼 생기 없이 그저 마지못해 자라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즉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시들어버린 실의의 상태, 그것이었다. 여행 마차 속에 앉아있는 후장 나리는 사두의 역마와 두 사람의 마부에 이끌려 험난한 고갯길을 간신히 올라갔다. 그곳 탁 트인 바닥에 대담하게도 남겨진 것은 황폐한 시골 풍경뿐이었다. 산기슭에 놓여있는 조그마한 마을, 그리고 그 너머엔 너른 풍경이 구불구불한 기복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교회탑, 물방아, 사냥을 즐길 수 있는 숲, 지금은 감옥이 되어버린 바위산 위에 우뚝 솟은 성체, 다가오는 봄과 더불어 점점 시커먼 덩어리로 변해가는 이 풍경들을 후작은 자기 집에 돌아온 사람의 태도로 휙 한번 둘러보았다. 마을 한가운데 뚫린 보잘것없는 거리에는 양조장, 피역 공장, 주막, 역마를 갈아타기 위한 마구간, 샘 등 모두가 다 흔해 빠지고 보잘것없는 것들뿐이다. 그 마을 사람들조차 보잘것없어 보였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가난하다. 많은 불악인들은 문턱에 앉아서 저녁 식사랍시고 양파 찌꺼기, 기타 그런 나부랭이들을 찢어 먹고 있고, 그 밖에 많은 불악인들은 샘터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잎사귀, 풀, 기타 먹을 수 있는 이상한 식물을 씻고 있었다. 그들 불악인들은 곤궁에 빠뜨리게 한 그 분명한 증거물은 적지 않았다. 국세, 교회세, 영주세, 지방세, 일반세, 이 모든 세금들은 이 조그마한 마을의 장엄한 포고 쪽지가 붙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납세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송두리째 집어삼켜지지 않고 아직도 마을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이 이상할 지경이었다. 아이들의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개 한 마리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고장 풍경에서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바와 같이 최저 생활이 간신히 유지되는 물레방아 아래 조그만 마을에 머무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죽음과 유폐 생활이 영위 되는 앞산 위에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감옥을 택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길밖에 없었다. 전 위를 담당하고 있는 급사의 예고와 저녁 노을 속에서 그들 불황민들의 머리 주위에 뱀처럼 감기는 마부의 채찍 소리와 함께 분노에 떠는 여신의 넋이라도 씌운 것처럼 후장나리께서는 자가용 여행 마차를 타고 역마 영문 앞에 이르렀다. 마차가 멎은 곳은 바로 샘터 옆이었다. 농부들은 손을 멈추고 후작을 쳐다보았다. 후작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이때 웬일인지 그들의 모습 속에 차츰차츰 아로 새겨지는 기진맥진한 얼굴이 눈에 띄었다. 이로부터 근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국인들이 아직도 한결같이 프랑스인들이란 가난뱅이라는 미신을 품고 있는 것은 실로 당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후작 나리께서는 파리 궁정의 각하 앞에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있던 자기 자신과 똑같이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순종적인 얼굴들 위에 시선을 던졌다. 파리 궁전에 엎드려 있던 자기 자신과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부를 위한 엎드림이 아니고 괴로움을 겪기 위한 엎드림이었다는 것뿐이다. 때마침 백발이 성성한 도로 인부 한 명이 군중들 틈에 나타났다. 저자를 이리로 데려오라. 나리는 급사에게 분부를 내렸다. 그 자는 모자를 손에 들고 끌려왔다. 다른 사람들은 파리에 샘터에 있던 군중들과 똑같은 태도로 둥글게 모여 귀 기울여 구경을 하고 있었다. 내가 길에서 자네 곁을 지나쳤지? 나리 그렇습니다. 길가에서 나리를 배울 영광을 가졌었습죠. 고개를 올라갈 때 한 번, 고개 꼭대기에서 또 한 번, 두 번이었지? 네, 나리 그렇습니다요. 그런데 자넨 뭘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았나? 날이 전 사람을 들여다봤습니다요. 사람이라니 이놈, 마차 밑은 왜 들여다보는 거야?
죄송합니다, 나리. 그 사람이 갈고리에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누가? 여행 중이신 나리가 물었다. 나리, 제가 본 그 사람이 말씀입니다. 바보 자식 같으니 악마에게나 잡혀가라. 그 사람이라고만 하면 어쩌느냐. 넌 이 고장 사람들을 모두 다 알고 있잖느냐. 그 녀석 이름이 뭔가. 인자하신 날이 그 사람은 이 고장 사람이 아니었습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요. 갈고리에 매달려 있었다고? 죽고 싶어서 그따위 짓을 한단 말인가? 죄송하고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요. 날이 이렇게 그 사람은 머리를 매달고 있었습니다요. 그는 마차 옆으로 몸을 돌려 얼굴을 하늘로 치켜들고 머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뒤로 자빠지는 신용을 해 보였다. 이어서 그는 몸을 다시 일으키더니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꾸벅했다. 그래, 그놈은 어떤 꼴을 하고 있던가? 날이 그놈은 방앗간 일꾼보다도 더 하얀 꼴을 하고 있었습죠. 온통 먼지 투성이가 되어서 마치 도깨비처럼 새하얗고 키가 훨씬 하니 컸습니다요. 이 묘사는 그 자리의 군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나 그들은 서로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눈치도 없이 그저 후작 나리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후작의 양심에도 무슨 도깨비에 씌우는 일 같은 게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고 살펴보는 듯했다. 과연 장하구나. 후작은 말했다. 그따위 망나니들이 자기의 화를 돋우지 않는 것이 다행으로 여겨졌다. 내 마차에 매달렸던 도둑놈을 보고도 그 큰 입 하나 벌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빌어먹을 놈, 그놈을 저리로 밀어치워. 가벨! 가벨은 역장이며 그 밖에 세금에 관한 업무를 겸하는 자였다. 그는 자기의 실력을 시험하는 이 마당에서 나리의 분부를 만들고자 몹시 아첨을 떨며 앞으로 나와 경관 같은 태도로 그 도로 인부의 주름진 팔뚝을 잡아 젖힘으로써 그 시험에 합격한 셈이었다. 빌어먹을 자식 저리 가 하고 가벨이 외쳤다. 만약 그 괴한이 오늘 밤 자네 마을에서 여인숙이라도 찾는 걸 보거든 실컷 두들겨주게. 그리고 그놈이 하는 짓이 정직한가 어떤가 확실히 살피게. 가벨. 날이 소 있는 나리의 명령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여보게, 그런데 그 도로 인부는 어디로 달아났나? 그 망할 놈은 어디로 갔느냐 말이야. 그 망할 놈은 벌써 대여섯 명 가량의 절친한 친구들과 마차 속으로 들어가 그 푸른 모자로 쇠사슬을 가리키고 있었다. 친구들은 번개같이 그를 끌어내어 순식간에 후작 나리 앞에 끌어다 놓았다. 느려 터져서 마차 바퀴에 갈고리를 끼우려고 우리가 멎었을 때 그 괴한은 벌써 달아난 게 아니야? 날이 그놈은 마치 개울 속으로 뛰어드는 녀석 모양으로 대가리를 쑥 빼고는 언덕 중턱을 고꾸라지듯 줄다름질쳐 내려갔습니다. 가벨, 근처를 뒤져라. 자, 앞으로. 쇠사슬을 들여다보고 있던 대여섯 명가량의 사람들은 아직도 바퀴 사이에 있었다. 마차 바퀴가 벼랑간 움직였다. 그들이 어느 한 군데 다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었다. 마을을 출발하여 저 너머 언덕을 타고 넘던 때의 마차의 파죽지세도 험난한 고갯길에 다다르자 곧 기운을 잃었다. 점점 제자리 걸음으로 속력을 떨어뜨리고 여름밤의 향기로운 공기를 마시며 흔들흔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갯길을 올라갔다. 마부들은 분노의 여신, 아니 수천 개의 모기떼가 들끓어대는 그 가운데서 조용히 말 채찍 끝을 매만지고 있었다. 시중꾼은 말과 나란히 걷고 있고 급사 녀석은 저 멀리 어둠 속을 앞장서서 달리며 목청을 가다듬어 외치고 있었다. 고갯길 가장 험악한 지점에 조그마한 무덤 하나가 있고 거기 서 있는 십자가에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큼직한 상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생활, 아마도 자기 자신의 생활 틈틈이 기술을 배운 어떤 익숙지 못한 풋내기 조각가의 손으로 새겨진 빈약한 목상에 틀림없으리라. 무시무시하리만큼 인색하고 야위게 조각된 목상이었으니 말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점점 악화 일로를 가고 있었지만 아직 그 최악의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대한 교통의 찬 고난에 시대의 상징인 십자가 앞에서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마차가 접근하자
그 여인은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더니 재빨리 몸을 일으켜 마차 문 앞으로 달려왔다. 날이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제 탄원을 들어주세요. 제 남편은 산지기로서 가난에 지쳐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다 죽었으며 앞으로도 많이 죽어 넘어질 것입니다. 응, 그래 나보고 그 자들을 먹여 살리란 말인가? 날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제가 탄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남편이 누워있는 자리를 분간할 수 있도록 이름을 새긴 돌이나 나무 표말을 제 남편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세워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곧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같은 병으로 죽는 경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되어 전 보잘것없는 아무 풀더미 밑에나 파묻히게 될 것이니 원통합니다. 날이 죽어 넘어진 자는 너무도 많습니다. 날마다 더 빠른 속도로 죽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 지독한 굶주림입니다. 날이 시종이 그 여인을 문턱에서 떠다 밀었다. 마차는 기운찬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마부들은 속도를 내어 달렸다. 그 여인은 멀리 뒤에 남겨졌다. 또다시 분노의 여신의 호송을 받은 후장 나리께서는 앞으로 5, 6마일로 단축된 성까지의 거리를 지금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마차가 큰 저택 앞에 도착한 순간 큰 성문이 열리며 그를 맞아들였다. 샤를 다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아직 영국에서 도착하지 않았나? 날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고르곤의 머리. 후장 나리의 성은 하나의 육중한 건물 덩어리였다. 전면에는 돌을 깐 드넓은 안뜰이 있고 두 갈래의 부드러운 선을 그리는 돌 계단이 좌우로 쭉 이어져 대현관 앞에 돌 테라스에 합류하고 있었다. 육중한 돌 난간, 돌 항아리, 돌로 만든 꽃, 돌로 만든 사람의 얼굴, 돌 사자의 머리, 사방 어느 곳을 보나 모두 돌로 만든 것들뿐이다. 그것은 마치 2세기 전 이 건물이 낙성되던 때 고르곤의 머리가 그 건물을 한바탕 휘둘러 본 것과도 같은 그런 전경이었다. 마차에서 내린 후장 나리는 횃불의 인도를 받으며 한층 낮게 쌓아 올린 널찍한 계단을 밟아 올라갔다. 탕 하고 대문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듣고 후작은 고색 창연한 산돼지 사냥용 장검, 사냥용 단도가 장식된 무시무시한 홀을 지나갔다. 거기에는 더욱 무시무시해 보이는 육중한 승마용 회초리와 채찍이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회초리와 채찍에 의해 수많은 백성들이 삶보다 차라리 행복한 죽음으로 사라져갔으며 영주의 비위가 한번 틀리면 후려 때리고 찍어 누르고 하던 것이 바로 그 채찍이요 그 회초리였다. 후장 나리께서는 밤에 대비하고 있는 듯한 컴컴한 큰 방들을 제쳐놓고 횃불을 든 자를 앞세우며 복도에 있는 어느 문까지 계단을 올라갔다. 문이 활짝 열리자 3개의 방, 그의 침실과 기타 2개의 방으로 된 것이 어서 들어오라는 듯이 눈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양탄자가 깔리지 않은 냉랭해 보이는 방바닥들이며 겨울철엔 장작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벽난로 위에 큼직한 쇠 선반이며 방방의 높직한 둥근 천장들이며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이 호화로운 나라의 후작의 신분에 알맞은 호화찬란한 것들이었다. 절대 끊어질 리 없는 왕통의 선선대, 루이왕 루이 14대 시대의 유행이 그 값진 가구 하나하나에 또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대 프랑스 역사를 말하는 사파하더 같은 많은 유품들로 말미암아 형형색색의 변화무쌍한 점경을 이루고 있었다. 3번째 방에는 2사람분의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이 방은 성내의 뾰족탑 4개 가운데 하나로서 둥근 꼴로 되어 있었다. 천장이 높직한 이 아담한 방의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위에 발 모양의 나무 살 창문이 드리워져 있어서 시커매진 바깥의 밤 풍경도 다만 돌 빛깔의 긴 선이 교차하는 가느다란 검은 지평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조카는 후작은 저녁상에 흘끔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즉 후작 나리와 함께 오실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대답이었다. 아, 오늘 밤에는 오지 않을 모양이군. 그러나 저녁 상만은 그냥 둬라. 내 15분 후에 상을 받을 테니. 15분 후 후작은 저녁을 먹을 생각으로 혼자서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 앉았다. 후작의 의자는 창문 맞은편에 놓여 있었다. 수프를 들고 보르도 포도주의 술잔을 입술에 갖다 대더니 그 잔을 내려놓고는 조용한 어조로 물었다. 저건 뭐야? 그러고는 흑색과 돌 빛깔이 교차된 지평선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날이 저것이라니요? 살 창문방 말이다. 살 창문을 열어라. 살 창문이 열렸다. 그래 보이나? 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들과 어둠에 쌓인 밤뿐입니다. 좋아. 주인은 초연한 태도로 말했다. 그럼 다시 닫게. 분부대로 다시 살 창문이 닫혔다. 후작은 만찬을 계속했다. 식사 도중 마차 소리를 들은 그는 다시 손에 들었던 잔을 내려놓았다. 마차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오더니 마침내 성 정면에 이르렀다. 누가 도착했나 알아보아라. 후작의 조카가 도착한 것이다. 그는 이른 오후엔 후작보다 15, 6마일 뒤떨어진 지점을 달리고 있었다. 그는 전속력으로 달려 그들 간의 거리를 좁혀갔으나 후작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그가 역에 도착했을 무렵에 막 후작이 통과했다는 것이다. 잠시 후 후작의 뒤를 쫓아온 그는 아마도 만찬에 기다리겠으니 꼭 와 주기 바라네 라고 한 후작의 간청을 받아들인 것이리라. 그는 영국에서 샤를 다네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자였다. 후작 나리께서는 궁중 예식으로 그를 맞아들였으나 서로 악수만은 교환하지 않았다. 어제 파리를 떠나셨던가요? 그는 저녁 식사에 앉으며 후작에게 물었다. 그래 어제. 그런데 너는? 곧장 왔지요. 런던에서? 네. 오래 걸렸겠군. 후작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니 그 반대입니다. 곧장 왔어요. 아니야, 내 말은 여행이 오래 걸렸다는 뜻이 아니고 출발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야. 하인이 한자리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았다. 커피가 나오고 그들 둘만 남게 되어 아저씨를 바라보는 조카의 눈이 잘생긴 가면과도 같은 얼굴의 눈과 마주치자 그들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숙부께서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저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국을 떠난 그 일을 수행하려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저는 뜻하지 않았던 큰 위험 속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성한 목적입니다. 제가 그로 인해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일의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전 의심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조카는 말했다. 제가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숙부께선 저를 말릴 생각을 하셨었는지 하는 것을 말이에요. 콧방울 위에 깊이 팬 자국이 있는 잔인한 얼굴, 그 위에 길게 뻗친 아름다운 직선도 불길한 인상을 나타내 보이는 얼굴의 숙부는 우아한 몸짓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했으나 그 태도는 상류사회의 품위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했으므로 그 태도만을 보고 그의 인격에 대해 안심할 수는 없었다. 사실은 조카가 소리 질렀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숙부께서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의심스러운 환경을 더욱 의심스럽게 보이도록 특별히 힘을 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만에 숙부는 유쾌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나 하여간 조카는 깊은 불신의 태도로 숙부를 흘끔 보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숙부님의 권모술수로 말할 것 같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저를 말리셨을 것이며 지체 없이 어떠한 수단 방법이라도 취하셨을 것입니다. 봐라, 내가 말한 적이 있었지. 숙부는 콧방울 위의 두 골을 벌렁거리면서 말했다. 옛날에 내가 말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회상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네, 기억합니다. 고맙구나. 후장나리는 지극히 즐겁고도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악기의 음처럼 그의 목소리는 공중에 흘렀다. 결국 말씀입니다. 조카가 따졌다. 이곳 프랑스에서 제가 감옥 밖에 나와 있다는 것은 곧 숙부님의 불행이요 저의 행운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설명을 좀 해봐라. 숙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꾸했다.
만약 숙부님께서 궁중의 불신만 받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지난 수년간 그러한 아문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더라면 특별 구인장 한 장으로 당장 저를 어느 요새 같은 곳에 무기한 잡아 넣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숙부는 지극히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너 하나쯤 그렇게 가두어 두도록 결심할 수도 있지. 아니, 이거 실언을 용서해다오. 제게는 다행한 일입니다만 그저께의 궁중 초대연은 여느 때와 같이 냉랭한 분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다행한 일이라는 그런 말은 쓰지 않겠다. 숙부는 세련되고 품위 있는 말솜씨로 대꾸했다. 그야 내가 장담할 일은 못 되지만 난 독자적 처지를 이용해서 고려할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너의 행운을 열어주었을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이제 와서 그 문제를 거론해봤자 별 신통한 수는 없을 거야. 내 말만 따라 난 지금 불리한 처지에 있으니까 정치를 위한 사소한 도구 하나 쓰는 데에도 가문의 영달과 권력을 위해 얼마쯤의 힘을 쓰는 데에도 너는 도리어 불편하게 느낄지도 모르지만 너에게 이렇게 조그마한 호의를 베푸는 데에도 오늘날에 와서는 이해 관계를 이용하고 극성맞게 수단 방법을 써야만 되는 형편이야. 요구하는 측은 많아도 그런 혜택을 받는 측은 극소수밖에 안 된단 말이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는 뒤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도 우리 선조들은 주위 천민들의 생살 여탈권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이 방으로부터도 그 같은 개들이 끌려나가 목을 매달리기도 했지.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저방 후작 침실에서 한 놈이 자기 딸, 바로 자기 딸이었다에 관해 무례한 자랑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당장의 단검으로 찔린 일까지도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우린 많은 특권을 상실당했어. 새로운 철학이 유행해서지. 요즘에 와서는 우리의 특권을 주장하면 정말이지 불리한 처지에 서게 될지도 모르게끔 됐단 말이야. 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랬지. 될 것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네만 모든 것이 다 매우 나빠졌어. 지독한 퇴보야.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특권을 강경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조카는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저희 가문은 프랑스의 그 어느 가문보다도 미움을 받아왔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숙부는 말했다. 고귀한 것을 미워함은 천민들의 부지불식간의 충성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없던데요. 조카는 한결같은 말투로 계속했다. 공포와 노예적인 우울한 복종 이외에 다른 어떤 복종의 태도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이란 우리의 주변에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었어요. 그건 일가의 위험에 대한 경이다. 후작은 말했다. 그 위험을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 가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경이란 말이야. 하하. 여기서 그는 또 의젓하게 한 줌의 코담배를 움켜쥐고 가볍게 두 다리를 도사렸다. 그러나 그의 조카가 테이블 위에 팔을 괴고 무슨 생각에 잠긴 듯 맥없이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을 때 그 잘생긴 가면 후작은 무관심한 채 하고 있는 그 태도와는 어울리지 않게 날카롭고 인색하고 혐오에 찬 눈길로 곁눈질을 하면서 그에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탄압만이 영혼의 천리거든. 공포와 우울한 노예적 복종에는 말이야. 후작은 말했다. 이 지붕이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한 후작은 천장을 쳐다보며 계속 말했다. 개들을 채찍 밑에 굴복시키리라. 그러나 후작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는 그리 오래 계속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무튼 후작은 말했다. 내게 생각이 없다면 내가 일가의 영예와 안전을 지키겠다. 하지만 필요한 모양이니 오늘 밤의 토론은 이만 그치기로 할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너만 좋다면 1시간쯤 더 있기로 하지. 숙부님, 조카는 말했다. 저희는 지금까지 과오를 범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과오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오를 범해왔다고? 후작은 되풀이하며 의문에 찬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조카와 자기 자신을 차례로 부드럽게 손가락질했다. 저희들 일가 말입니다. 명예로운 저희들 일가 말입니다. 일가의 명예란 숙부님과 저 두 사람에게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대에도 저희는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저희의 쾌락을 방해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해 왔으니까요. 아버지 때란 곧 숙부님 때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아버지의 쌍둥이 형제요. 공동 상속자요. 아버지의 후계자인 숙부님을 제 아버지와 분리하여 생각할 순 없으니까요. 죽음의 장난이었느니라. 후작은 말했다. 그리고 제게 남겨준 것이라고는 조카가 대꾸했다. 제가 두려워하는 제도에 책임을 느끼면서도 그 밑에 있으면 무력해지고 많은 그런 제도에 저 자신을 비끌어매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요청인 유언을 생각하고 또 임종의 순간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두 눈에 깃들였던 애원의 표정, 자비심으로 속죄하도록 하라고 애원하시던 그 말씀을 따르려고 도움과 힘을 빌리고자 고생도 해봤습니다만 허사였습니다. 내게서 그런 원조의 손을 바란다면 후작은 둘째 손가락을 조카의 가슴 위에 대며 말했다. 이때 숙부와 조카 두 사람은 난로 앞에 서 있었다. 영영 허사로 돌아갈 게다 분명히. 한 손에 코담배를 들고 서서 조용히 조카를 바라보는 후작의 맑고 흰 얼굴에 멋진 선들이 잔인, 교활, 긴박하게 비틀러졌다. 난 내가 지금까지 그 밑에서 살아온 제도를 영속시키며 죽어갈 작정이다. 이렇게 말하며 후작은 집을 수 있는 한 잔뜩 코담배를 짚고 나서 그 갑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난 내가 좀 더 세상 물정을 알고 후작이 테이블 위에 조그만 종을 울리며 말을 이었다. 내게 주어진 운명을 감수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넌 몸을 망칠 것이다. 난 안다, 샤를. 이 재산도 프랑스도 제게는 이미 멀어져 간 것입니다. 조카는 슬픈 듯이 말했다. 저는 둘 다 포기합니다. 둘 다 포기한다고? 프랑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재산도 포기한단 말이냐?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만 벌써 그럴 시기가 됐단 말이냐? 제 말씀은 재산 상속을 요구할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설사 내일 숙부님에게 상속을 받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마는 또는 20년 후에 그렇다면 넌 내게 너무도 고마운 명예를 주는 셈이다. 여기는 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하늘 아래 태양 아래 사실 그대로 본다면 이것은 낭비요 그릇된 관리요 착취, 부채, 저당, 압제,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는 고통으로 쓰러져 가는 탑이 아닙니까? 하고 후작은 지극히 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만약 그 탑이 제 것이 된다면 전 그 탑을 기울어지게 하고 있는 압박을 서서히 제거할 보다 유능한 사람에게 그 탑을 양도해 주겠습니다. 그 압박을 면할 길이 없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지막 선에까지 오랫동안 착취당해온 비참한 사람들도 다음 세대에 가서는 고통이 덜해질 테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제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후작은 말했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이해해다오. 그래. 그래서 너는 그 새로운 철학만으로 살겠다는 말이냐? 의젓하게? 네. 영국에선 제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염려도 없을 테고 또 가문의 명망이란 것이 제게 화를 입힐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곳에선 전 평민이니까요. 종소리가 울렸다. 이웃 침실에 불이 켜지더니 출입문으로 휘황한 불빛이 흘러나왔다. 후작은 그쪽을 바라보며 하인이 물러가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영국이란 나라는 내게 몹시 매력적인 모양이구나. 그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그는 미소를 띤 조용한 얼굴을 조카에게 돌리며 말했다. 이미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영국에서 제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숙부님의 덕택이 아닌가 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그 나라는 저의 피난처입니다. 그들 교만한 영국인들은 자기 나라를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라고 자처하고 있지 영국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동포 한 사람을 알고 있을 테지? 의사인데. 네. 딸과 함께 살고 있지. 네. 후작이 잠옷 궁전식 태도로 머리를 갸우뚱했을 때 그의 미소 지은 얼굴엔 어떤 비밀의 그늘이 담겨 있었다. 외동딸과 같이 있는 의사 말이다. 그래 맞았어. 그는 새로운 철학을 시작했지. 피로하겠다. 그만 자거라. 지금 숙부의 얼굴에 대고 질문하는 것은 성 밖에 있는 돌머리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용없는 짓일 것이다. 조카는 문 쪽으로 발을 옮겨 놓으며 물끄러미 숙부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잘 자거라 후작이 말했다.
내일 아침에 또 즐거운 얼굴로 만나자. 푹 쉬거라. 불을 켜고 나의 조카 이 도련님을 저쪽 방까지 안내해드려라. 그리고 내 조카 이 도련님을 그 방에서 불에 태워 죽이려면 죽여도 좋다. 이렇게 그는 혼잣말로 덧붙이고 나서 또다시 종을 울려 하인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였다. 하인은 침실로 들어가더니 다시 나가버렸다. 바람 한 점 없는 더운 방이어서 후장나리는 잠을 청하고자 너풀너풀한 잠옷을 입은 채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방에선 바스락거리는 옷 스치는 소리만 날 뿐 바닥을 딛는 부드러운 슬리퍼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세련된 호랑이처럼 그는 방 안을 맴돌았다. 옛날에 마술에 걸려 동물로 변해버렸다는 뉘우칠 줄 모르는 흉악한 어느 후작처럼 그는 왔다 갔다 함에 따라 호랑이가 됐다, 사람이 됐다 하는 것 같았다. 후작이 그 사치스러운 침실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에 여행에서 목격한 하나하나의 광경이 간단없이 다시 떠올랐다. 이제 서늘해졌으니 후작 나리는 말했다. 그만 잠자리에 들어야겠군. 큰 난로 위에 켜져 있던 불 하나만을 남겨놓고 얇은 가재 같은 천으로 만든 커튼으로 사방을 둘러치고 긴 한숨 소리에 깨어지는 밤의 정막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잠을 청했다. 마을의 샘은 홀로 소리 없이 넘쳐 흘렀다. 성안의 분수도 홀로 소리 없이 떨어져 내렸다. 샘과 분수는 둘 다 시간이란 이름의 샘터로부터 흘러 떨어지는 분의 흐름처럼 흘러 사라져 갔다. 이어서 샘과 분수의 회색빛 물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으며 성안의 돌 얼굴들도 두 눈을 크게 뜬 것 같아 보였다. 점점 날이 새어 마침내 햇빛이 고요한 나뭇가지 끝에 닿자 고개 너머에도 햇살이 퍼졌다. 햇빛이 비친 성안의 분수는 핏물로 변했고 돌 얼굴들도 마치 피로 물들여진 듯이 보였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드 높은 하늘에 울렸다. 그리고 후장나리의 침실에 비바람을 맞은 큰 창턱문에서 한 마리의 작은 새가 있는 힘을 다해 즐거운 노래를 지저귀고 있었다. 그 바람에 그곳에 있던 돌 얼굴은 잠옷 깜짝 놀라 입을 딱 벌리고 아래턱을 떨어뜨리며 질렸다는 듯이 앞을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제 해는 중천에 뜨고 마을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창문이 열리고 문의 빗장이 벗겨졌다. 사람들이 떨며 나온다. 신선한 아침 공기가 아직은 차가웠던 모양이다. 이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날마다 심해가는 고역이 또다시 시작된다. 성하는 상류 계급의 특성에 따라 좀 늦어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날은 완전히 밝았다. 먼저 쓸쓸히 걸려있는 산돼지 사냥용 나이프가 첫 햇살을 받고 빨갛게 물들여지더니 아침 햇빛이 차차 퍼지자 날카롭게 번쩍였다. 그리고 그 다음 들창과 문들이 활짝 열리고 마구간의 말들이 열린 문으로 들어온 신선한 공기와 햇빛, 그리고 창살 달린 창가에서 반짝반짝 바람에 살랑대는 나뭇잎들과 쇠사슬을 마구 잡아당기며 그 쇠사슬에서 달아나려고 안달하면서 뒷발로 서 있는 개들을 어깨너머로 돌아보고 있었다. 이 모든 사소한 사건들은 일상생활의 시시한 일들이며 아침마다 되풀이되는 일과였다. 그러나 성에 큰 종이 울리고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고 테라스에 허둥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여기저기에서 장화 소리와 발소리가 나고 재빨리 말 한 장을 얹어 놓기가 무섭게 모두 주랭랑을 치는 따위는 매일매일의 일과가 아니었으리라. 마을 저 너머 고개 꼭대기에서 점심 도시락을 까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보자기에 싸서 돌 무더기 위에 올려놓고서 벌써부터 일에 착수하고 있던 백발이 성성한 도로 인부에게 무슨 바람결이 이 위급한 소식을 전해주기라도 했던 것인지 새들이 우연히도 씨를 뿌리다가 그 몇 알의 나다를 멀리 그의 머리 위에까지 날라다 그 귀중한 알을 떨어뜨려 주기라도 한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도로 인부는 이 무더운 아침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달리고 또 달려 고개를 내리 달리고 무릎까지 먼지에 뒤덮이며 한 번도 쉬지 않고 샘터까지 다다랐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궁상 맞은 꼴로 샘터에 모여 서서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도로 인부는 벌써 50명의 친구들이 모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그 푸른 모자로 자기의 가슴을 치고 있었다. 이 모든 사태는 도대체 무슨 전조였던 것일까? 그리고 가벨이 그 하인이 타고 있는 말 등에 올라타고 독일 민요
레오노라의 심판을 재현하듯 말 한 마리의 등에 두 사람이 올라타고 있건만 펄쩍펄쩍 뛰며 달아난 것은 도대체 무슨 전조였던 것일까? 그것은 성 안에 있는 돌 얼굴이 하나 더 늘어날 전조였던 것이다. 밤새 성내 건물을 다시 한번 훑어본 고르곤이 지금까지 모자랐던 돌 얼굴을 하나 더 첨가한 것이었다. 첨가된 그 돌 얼굴은 근 200년이나 두고 오늘을 기다려온 것이었다. 그 돌 얼굴이란 후자카카의 베개 위에 놓여있는 얼굴 그것이었다. 그것은 멋진 가면이 갑자기 공포에 질리고 분노에 쌓여 그대로 돌로 화해버린 것 같은 얼굴이었다. 석상 가슴 깊이에는 한 자루에 단검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단검 손잡이에 감겨 있는 종이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갈겨 쓰여져 있었다. 이자를 어서 무덤으로 모셔라. 자크. 두 가지의 약속. 그 후 12의 수효보다도 더 많은 달이 흘러갔다. 샤를 다네는 영국에서 불문하게 정통한 고급 프랑스어 교사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오늘날이라면 불문학 교수 정도로서 그 당시에는 튜터, 선생이라 불렸다. 그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생생한 외국 프랑스어를 연구할 여유와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그들에게 지식과 상상력의 보물상자에 대한 취미를 갖게 해주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직접 정확한 영어로 쓰고 번역할 줄도 알았다. 이 정도의 선생이란 당시에 있어선 구하기 힘든 존재였다. 왕족은 끝내 왕족 행세를 고집했고 왕도 여전히 왕좌를 지키고 아직 그들이 교사급으로 몰락하기 이전의 시대였으며 텔슨은행 장부에서 떨어져 나간 귀족들이 아직 요리사나 목수로 전락하기 전의 시대였으니까. 그는 선생으로서 그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면하게 힘쓰는 학생들에게 비상한 기쁨과 혜택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품위 있는 번역가로서 사전 지식 이상의 것을 자기 작품 속에 재현시켰다. 이리하여 젊은 다네는 빠른 시일에 명성과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는 고국 프랑스의 국정에 정통했다. 때마침 시대는 바야흐로 프랑스에 대한 관심이 치열하게 고조되어 가던 무렵이었다. 이렇듯 그는 크나큰 인내심과 식을 줄 모르는 노력으로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생애의 얼마 동안을 케임브리지에서 지냈다. 그곳 케임브리지에서 그는 세관 통각격인 그리스 및 라틴어를 교수하는 대신 관어 밀수업 자격인 유럽 각국의 현대어를 강의했고 기타의 시간은 런던에서 보냈다. 사계절 내내 여름이 계속되던 에덴의 시대로부터 대부분 겨울이 계속되는 고위도의 나라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나이의 세계란 한결같이 하나의 길, 샤를 다네가 보여준 여인을 사모하는 길을 걸어왔다. 그는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때 이래 리시 마네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파도치는 바다 저 너머 길고 긴 먼지 풀썩이는 길에 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황량한 성에서의 암살 사건, 그 사건에 관해서는 한 번도 그녀와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그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다시 찾아든 어느 여름날 대학 강의를 마치고 늦게서야 런던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한 소호 거리 모퉁이로 발길을 옮겨놓았다. 그것은 마네트 박사에게 자기 심중을 털어놓을 기회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였다. 여름날의 하루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 되면 리시 마네트가 프로스 양과 곧잘 외출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던 터였다. 마침 박사는 창문 옆에 안락의자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 옛날 그 고난의 시대에도 한때 그를 지탱했고 그러므로 더욱 뼈저리게 고통을 느끼게 했던 그의 정력이 이제 점차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지금 그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결단력과 강렬한 행동력을 가진 참으로 정력적인 인간이 되어 있었다. 샤를 다네의 모습이 나타나자 박사는 책을 놓고 악수를 청했다. 샤를 다네, 자네를 다시 만나니 기쁘네. 요 3, 4일 동안은 자네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네. 어제는 미스터 스트라이버와 시드니 카턴도 이곳에 왔었다네. 두 사람 다 자네의 귀환이 얘기했던 것보다 늦는다고들 말했다네. 그분들께서 제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감사하기는 합니다만 그는 그들 이야기를 좀 쌀쌀한 투로 말했다. 그러나 박사에게 대해서는 지극히 열렬한 어조로 말했다. 마네트 양은 그는 그렇게 물었다. 잘 있네.
하고 말한 박사는 여기서 잠깐 말을 멈추었다. 자네가 돌아와서 우리는 모두 기쁘네. 그 애는 집안일로 잠시 나갔지만 곧 돌아올 거라네. 마네트 박사님, 전 따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일부러 그 기회를 타서 온 것입니다.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의자를 이리 가까이 가져와서 이야기하세나. 청년은 의자를 가지고 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말을 끄집어내기까지는 그리 쉽지 않은 눈치였다. 마네트 박사님, 전 근 1년 동안이나 댁과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윽고 그는 이렇게 실마리를 풀었다. 바라건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말을 멈추라고 박사가 손짓하는 바람에 그는 여기서 입을 다물었다. 박사는 손을 내밀고 한동안 그대로 있더니 다시 그 손을 움츠리며 말했다. 리씨 얘긴가?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고 딸 이야기를 하기란 거북한 일이라네. 또 자네와 같은 투로 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기란 내겐 힘든 일이네, 샤를다네. 저는 열렬한 찬미와 참된 존경과 깊은 사모의 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네트 박사님. 그는 공손히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입을 열 때까지 또다시 따분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것을 믿네. 자네는 정당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것을 믿네. 계속하겠습니다, 박사님. 또다시 침묵. 그래, 어서 계속하게.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을 박사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지, 제가 얼마나 진지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하는 것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깊이 간직하고 있는 저의 마음과 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쌓아두었던 희망이며 공포며 근심 걱정거리를 알지 못하시고선 말입니다. 아, 마네트 박사님, 저는 따님을 호의와 우애와 성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따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참 사랑일 겁니다. 박사님께서도 옛날 사모님을 사랑하신 일이 있으시겠지요. 그 옛날의 일을 돌이켜보시고 저를 위해 대답을 해 주십시오. 박사는 눈을 내리깔고 외면을 하고 앉아있더니 그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또다시 허둥지둥 손을 내밀며 외쳤다. 그 소린 그만하게 여보게. 그 얘기는 언급하지 말아주게 부탁이니 그 옛날을 회상하지 않게 해주게. 그의 외침은 실제 육체적 고통에서 나온 절규와도 같았다. 미안했네. 박사는 잠시 후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루시에 대한 자네의 생각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니 그 점만은 안심해도 좋아. 그는 의자 속으로 단애 쪽으로 몸을 돌렸으나 내리깔았던 시선을 들어 상대를 바라보지는 않았다.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있는 박사의 백발이 흩어지며 얼굴을 가렸다. 루이스에게는 말을 했나?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전혀. 자네의 참을성 있는 태도가 그의 아버지인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는 채 한다면 내가 아량 없는 사람이겠지. 나는 자네에게 감사하고 있네. 그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러나 두 눈은 여전히 아래를 보고 있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네는 존경이 넘치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마네트 박사님. 매일같이 선생님 곁에서 선생님과 마네트 양 사이에 애정이 유별나게 다정하고 너무 감동적이며 부녀간의 정에 있어서도 그것이 남이 따를 수 없는 특별한 환경에서 키워진 것임을 보아온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마네트 박사님.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따님은 성장한 한 사람의 여자로서 효도와 애정을 갖고 있는 동시에 아버님에 대한 온갖 사랑과 어린 시절 그대로의 믿고 의지하려는 감정이 섞여 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어려서 양친을 모르고 자란 따님은 지금 열성과 품위와 한결같은 마음씨를 가지고 아버님께 헌신하고 있으며 그것은 박사님께서 따님과 같이 계시지 않았던 그 옛날의 애정과 신뢰의 결정이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숨은 약간 빨라진 것 같았으나 마음이 동요된 빛은 일체 감추고 있는 모양이다. 친애하는 마네트 박사님,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따님과 이처럼 신성한 빛에 둘러싸인 박사님을 바라보며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도까지 참을성 있게 참고 참아왔습니다. 아버님과 따님 두 분 사이에 저의 사랑,
아무리 열렬한 사랑일지라도 이 끼어든다는 것은 박사님의 일생에 아주 신통치 못한 것으로서 오점을 남기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제가 그전부터 느껴오던 것이며 지금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도 아는 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네. 그녀의 아버지는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나는 그것을 믿네. 그러나 다네는 말했다. 그의 귀에는 박사의 낮고 침통한 음성이 비난의 소리로 들렸던 것이다. 다행히도 언젠가 따님을 저의 아내로 삼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장차 어느 때고 따님과 아버지의 사이를 갈라놓겠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드릴 수 없을 것이며 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따위 행위는 당연히 바랄 수 없는 비열한 행위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먼 훗날에라도 제게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깃들여 있고 제 마음속에 숨어 있다면 저는 지금 박사님의 영예로운 손을 잡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박사의 손을 잡았다. 그렇습니다. 마네트 박사님. 저는 박사님처럼 프랑스로부터 자유의사로 망명해온 사람이며 박사님처럼 혼란과 압제와 비참한 나라로부터 추방당한 사람으로서 박사님처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수만리 타국에서의 생활을 쟁취하고 보다 행복한 미래를 믿으면서 박사님과 운명을 같이 하고 박사님의 생활과 가정을 같이 하고 죽는 날까지 박사님께 효도를 하려는 생각, 그것뿐입니다. 박사님의 따님으로서의 박사님의 벗으로서의 리스의 특권을 토막토막 잘라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도와 가능하면 따님이 박사님과 더욱 결합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버지의 손을 어루만졌다. 이에 대하여 그녀의 아버지는 단지 순간이기는 했지만 냉담한 표정 아닌 반응을 표시하며 의자 손잡이 위에 두 팔을 올려놓고 나서 대화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들었다. 마음의 갈등이 분명히 얼굴에 나타나 보였다. 이때 얼굴에 나타난 갈등은 어두운 의혹과 공포에 쌓인 그런 것이었다. 자네가 그렇게 다정하게 그리고 남자답게 말해 주어서 진심으로 고맙네, 샤를다네. 그래, 나로서로 가슴을 다 털어놓고, 아니 다 털어놓을 순 없는 노릇일지 모르나 대체로 그런 기분으로 나갈 생각이네. 그러나 자넨 리씨가 자네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무슨 근거라도 가지고 있나? 없습니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무슨 의미인가? 청혼자의 선택에 있어서 아버님의 말씀이야말로 따님은 물론 그 주위 온 세상에 비중이 큰 것이라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마네트 박사님, 그런 까닭에 다네는 겸손한 어조로 그러나 단호히 말을 이었다. 저는 도리어 절대로 그 한 말씀을 바라고 싶진 않습니다. 잘 알았네, 샤를다네. 사랑이란 너무 가까운 경우에도 너무 먼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비로운 법이지.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너무 간절하게 행복에 사로잡혀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모양이네. 이 점에 한해 내 딸 리씨는 내게 그 같은 신비로운 존재란 말이네. 즉, 나로서는 내 딸의 마음을 전혀 추측할 수 없단 말이지. 부탁드릴 말씀은 만약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따님에게 여기서 그는 우물쭈물 말을 흐렸으므로 그녀의 아버지가 그 다음 말을 받았다. 다른 청혼자가 있는가 말이지? 맞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잠깐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꾸했다. 자넨 여기서 미스터 카턴을 직접 만난 일이 있었지. 미스터 스트라이버도 가끔 보았을 테고 그렇다면 나는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청혼자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 다 그럴지도 모르죠. 다네는 말했다. 두 사람 다 그렇진 않다고 보는데 어쩌면 둘 다 아닐지도 몰라. 말끝을 흐려버리는 품이라든가 말이 끝난 다음 앞을 노려보는 눈치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도 심상치 않아서 다네는 박사의 손에 잡힌 자기의 손이 서늘해지는 것 같은 기분마저 느꼈다. 박사의 손에선 점점 힘이 풀려나가더니 마침내 축 늘어져 버렸다. 자네가 내게 뭐라고 그랬지? 마네트 박사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딴전을 피웠다. 자네가 내게 말한 것이 무엇이더라? 그는 어떻게 대꾸를 해야 좋을지 어리벙벙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시니 저도 마땅히 박사님께 그 보답을 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현재의 제 이름은 외가의 성을 약간 바꾸어서 붙인 것입니다. 본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름을 바꾸었으며 제가 영국에 와 있는 것은 무슨 까닭에서인지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만두게. 박사는 외쳤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더욱 박사님의 신임에 보답하고 박사님 앞에 아무런 비밀도 없도록 하기 위해. 그만두게. 순간 박사는 두 손으로 자기의 귀를 막더니 두 손으로 다네의 입을 막기까지 하였다. 그런 이야긴 내가 해달라고 부탁할 때 해주게. 지금은 그만두고 리씨가 자네를 사랑하고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식 날 아침에나 이야기해 주게나. 약속하겠나? 기꺼이 약속하겠습니다. 악수하세. 곧 딸애가 돌아올 걸세. 오늘 밤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을 그 애에게 보이지 않는 게 좋겠네. 그만 어서 가게. 하느님이 자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비네. 샤를다네가 박사 댁을 떠난 것은 벌써 날이 저문 뒤였다. 리씨가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 후였다. 날은 한층 더 어두워져 있었다. 리씨는 혼자서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프로스가 곧장 2층으로 올라갔으므로. 그러나 항상 앉아 계시던 아버지의 독서용 의자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리씨는 아버지를 불러보았으나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불러보았다. 침실에서 망치질하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가운데에 있는 방을 가볍게 건너 아버지 방을 문턱으로 들여다보고 나선 깜짝 놀란 기색으로 다시 뛰어나와 피가 다 얼어붙은 듯한 소리를 질렀다. 이 노릇을 어쩌나. 그녀의 마음의 동요는 곧 가라앉았다. 그녀는 다시 아버지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상냥하게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망치 소리는 멎었다. 곧 그가 나와 딸을 맞아들였다. 한동안 아버지와 딸은 함께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날 밤 딸은 자기 침대에서 내려와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구두 만드는 연장통이나 그 전부터 미완성인 채로 있던 구두 모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